예, 전 세계 절반 정도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세계 최연소로 6세 생후 6주 죄송합니다. 생후 6주 된 아기가 사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10,000명이 넘는 것은 코앞인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은 10,000명 확진자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방역에 계속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요즘 제일 바쁘신 분이죠.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시죠, 교수님? 그냥 일상이 돼서. 과로가 일상이 되셨군요. 예. 예. 자, 오늘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연합뉴스 오보로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연합뉴스 이 오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병원 관계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는 오보를 냈는데, 언론은 정말 세월호 이후에 변한 게 없네요. 어떻게 사람 목숨 문제를 이렇게 오보를 낼 수가 있는지. 어쨌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사망은 아니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찾아보니까 대구에서만 121명이 감염됐다고, 간호사, 의사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원래 이렇게 비일비재한 건가요? 일단은 이제 감염 경로는 좀 많이 다양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다가 감염된 사례들도 있고, 예. 일부 분들은 본인이 이제 다른 데서 감염된 상태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사실 있고, 예. 또 아주 일부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의 검체 채취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있었던 환자는 있었고요. 예. 아마도 환자를 치료를 했었던 분 중에서의 감염자는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료 상황에서 확진 환자인지 모르다가 이제 감염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보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료진들의 진료 상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보고돼서 상당히 사실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확진자들을 치료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는 완전 중무장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개인 보호를 잘 착용하고 하죠. 근데 일상에서 나 감긴 것 같아 왔다가 그분이 뭐 전파하는 거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병실에 입원했는데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열이 나서 검사했더니 뭐 환자가 확진 환자였던 사례들이 꽤 있었죠. 예. 그다음에 그 확진됐을 무렵 즈음에서 만났던 의료진들이 확진됐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위중한 상태의 분들은 외래에서 확진자를 진료하는데 이분이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료했다가 감염된 분이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심장이 공격을 받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폐렴으로 죽는다. 근데 심근경색도 지금 이게 하나의 뭐 징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거나 이제 환자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예. 되게 이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감염되고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단순히 폐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폐렴 자체가 위중해지다 보면 심장에도 상당히 압박이 가해지는, 저희가 보통 다장기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장이라든지 콩팥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병증 형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모든 의료진이 좀 쾌유를 하기를 빌고요. 자,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5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 발언도 있었고,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도 있었고, 사실상 이제 연장되는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지금 이 상황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그 확진자 숫자, 어떤 발병할 만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백신이나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방역의 수단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진단, 조기 격리 뭐 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 가지고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킨다면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 수가 심상치 않은데 이것들을 이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제 3차 웨이브라고 하는 3차 유행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의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국민들의 협조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는 게 오히려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든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에서는 생활 방역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이제는 조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화된 것 아니냐.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생활 방역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사실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생활 방역이라는 단어를 한 2주 전쯤에 꺼내가지고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나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활방역이라는 단어 자체, 컨셉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부가 생각했었던 방안은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생활방역이라고 한 거를 봐서는 약간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겠다 이런 거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생활방역이라는 표현 자체도 뭐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이제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1, 2주 전부터 이제 국제적으로도 얘기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됐던 뉴노멀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을 창출하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컨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2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숫자가 100명씩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거꾸로 얘기하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지금 수준 정도의 환자 수를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유지하고 완화된 생활방역은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컨셉이라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틀을 완전히 바꿔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는 유지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가려면 우리 사회체계 전체, 뭐 직장에서의 뭐 출근 패턴이라든지 병원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판매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단순히 감염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준을 넘어서는 뭐 사회학자라든지 미래학자 또는 경제 주체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아주 큰 사회 담론이 되는 거죠. 일종의 사회 대개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그 생활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컨셉과 그다음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토론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을 좀 내자면은 어쨌든 그 뉴 노멀에 대해서 합의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 고강도라고 불리든 뭐라도 불리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돼야 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강도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고 방법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한 국가들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외출 금지라든지 아예 이제 법적인 아주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국가들도 있죠. 락다운, 뭐 샷다운 뭐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민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 거죠. 다만 이 부분들을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인 여러 영역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제 생활방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무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주 뒤에 총선이에요. 총선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총선 어떤 식으로. 일단 선관위는 띄엄띄엄 줄서게 하겠다, 뭐 소독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검표 요원들 또 잔뜩 모여야 돼. 이번에는 그렇죠. 비례대표도 비례대표 용지가 다 수개표해야 돼서 검표 요원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좀 이번 총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지가 이미 2달이 넘었고 총선 날짜가 되면 거의 3개월째가 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선관위에서 좀 진작에 상황들을 준비를 해서 법적인 테두리 자체를 좀 바꿨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전 투표 날짜도 좀 길게 하고 투표 시간들도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지만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이렇게 늘려놨었으면 오히려 지금 준비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논의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관위가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선관위가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면 그러면 투표 당일에 밀집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전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사전선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말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적어도 절반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이 그 사전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해주시지 않으면 당일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밀집도를 뭐 사전선거도 마찬가지고 당일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돼서
혹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는 아예 그 입구에다가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서 지금 내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분, 30분 있다가 재방문하십시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람들이 2m 거리를 띄울 수 있는 만루 2m가 아니라 정말 뭐 발바닥 모양이라도 2m 간격으로 해놔서 딱 거기에 서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환경 소독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감염병 전문가와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선거가 유권자가 지금 2천만이 넘잖아요. 2천만이 동시에 전국에서 뭐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부 투표한다면 2천만이 움직이는데 2천만이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선관위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이라도 선관위가 좀 대책을 세우길 바라고요. 자, 치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회복기 환자들의 혈장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나요, 이게? 이게 신종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치료약제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감염자는 그 병을 이겨냈기 때문에 본인의 몸속에 그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그런 항체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완쾌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간에 상당히 많은 항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사용됐던 때는 에볼라 때도 이제 꽤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볼라 때는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 내에서 10명 이내 정도의 분들이 아주 중증 환자에서 사용이 됐고 중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사용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분이 이미 뭐 치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치료의 가장 장점은 혈장 안에 풍부한 그 항체가 있으니까 그 항체를 이제 투여를 해서 한 중증 환자에서의 그 바이러스의 정도를 수준을 낮춰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많은 논란이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겠나 정도가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근데 별도의 상용화할 수 있는 치료제로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혈액을 모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것이 아주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을 산업화되게 만든 방법들이 거기서 제일 잘 들을 만한 항체를 추려내서 그거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증폭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C로 시작하는 회사라든지 S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단클론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이미 연구를 시작해서 그 항체를 추려내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 항체를 얼마나 증폭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이런 치료제들도 임상 연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백신에 비하면은 좀 짧게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백신, 그러니까 예방주사죠, 일종의. 예방주사 백신은 아무리 짧아도 1년 반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황은 어떻고 정말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백신이? 그래서 백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백신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연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바이러스에서 만들었던 걸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기술은 이용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다른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백신 종류는 이제 DNA 백신이나 RNA 백신들이 좀 빠른데 그게 이제 좀 만들기가 좀 용이하긴 합니다. 근데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DNA 백신이나 RNA 백신이 상당히 곽강을 받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화된 백신이 아직 어떤 백신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실험적인 백신 형태지만 장점은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대량 생산이 아주 가능한 백신이어서 미국에서 두 개 회사가 한 회사가 DNA 백신, 한 회사가 mRNA 백신들을 현재 임상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임상 연구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안전한지 여부,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검증의 단계들이 보통 3단계 이상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단계가 다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건 짧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백신이 개발돼서 판매가 가능한 상용화까지의 거리는 짧아도 5년, 길게는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5년에서 10년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농축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바짝 밀어서 하는 건데 미국이니까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미국이 움직이면 대부분 속도를 당길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다만 이게 뚜껑을 열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하고 또 안전한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무리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까지는 백신이 나오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면역. 이게 사실은 면역 때문이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근데 최근에 이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으로 우리 극복하자.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적인 컨셉은 전 국민의 공동체 구성원의 60%가 감염이 한번 돼서 면역력이 생기면 아니면 뭐 백신을 맞거나 그거는 방법은 상관없지만은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더 확산 안 된다라는 그런 뭐 어떤 이론 같은 거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도 의도치 않게 약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단 면역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스웨덴이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뒀다가는 왜냐면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두게 되면 일시적인 환자 발생 수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발생을 해보면 그 중에 한 5% 정도만 중증 환자가 된다 그러면 100만만 해도 5만 명이 한 달 사이에 중증 환자가 돼버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거를 하지만 심하게는 안 하겠다. 다만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는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만 유지를 해서 예. 만성적으로 아주 천천히 감염자들을 이제 감염을 시켜서 뭐 1년이든 2년을 거쳐서 한 60에서 70% 도달하겠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영국에서 그 영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한 달 사이에 영국에서 50만 명이 사망하고 예. 미국에서 150만 사망할 거라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150만 명이 미국에서 사망한다고. 예, 그것도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실험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 정도로 약간 약하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노출시키게 해서 중증 환자의 숫자를 어느 정도 의료체가 감당한 수준 정도에 감당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스웨덴의 전략인데 사실 이 전략이 실수를 해버리면 만약에 예상된 것보다 많은 숫자의 환자가 발생을 해버리면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효과를 이기면 상당히 위험한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스웨덴 자체 의료체계가 그 정도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을 보게 되면 환자가 많지만 사망률이 적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료체계 자체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환자 수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독일 수준의 의료 수준 정도와 그다음에 확진자를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수준 정도가 같이 일치가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스웨덴 모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2, 3개월을 지켜봐야 이게 성공할 건지 아닐 건지 또 사실은 한 가지 더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한 번 걸렸을 때 정말 다시 안 걸릴 거냐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오랜 기간 그 면역이 유지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재감염자가 10%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재감염이 10%인 거는 아직 그 통계는 아니고요. 재활성화돼서 이제 뭐 활성화되면서 뒤늦게 바이러스 확인된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 재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재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라 그러면 사실은 이런 군중 면역 실험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임상의학적인 연구 결과의 백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재감염이 아니라 재활성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케이스들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라 몇 군데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사망률, 치명률, 뭐 치사율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은 나라마다 너무 차이 납니다. 제가 좀 대략 보니까 이탈리아는 11.9% 세계에서 제일 높고 한국은 1.7%, 독일은 1.2%, 스페인 9%, 영국 8%. 이 국가별로 왜 이렇게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발생 숫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나라의 의료 체계라든지 의료 시스템, 특히 중환자 의료 체계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률이 낮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구 뭐 당 뭐 병상수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숫자가 아마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예전부터 잘 갖추고 있었고 많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의 의료 체계 안에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준으로 감당하는 건데 그런 독일마저도 요새 엄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우리가 조금만 더 환자가 많아지면 우리도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정적인 거고요.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구 대비의 병상수라든지 중환자실들이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현재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니까 초기에 대처들을 안일하게 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기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자가 발생한 걸 현재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그 병상수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그 사망률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이 12개, 독일이 8개, 그런데 스페인, 이탈리아는 3개. 그러니까 이게 좀 사망률의 차이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수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중환자실 숫자와 인공호흡기 숫자가
오히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민감한 팩터는 중환자실과 중환자 인공호흡기 수준 이 정도가 더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갑니까? 자, 날이 따뜻해지면은 바이러스가 약해질 수 있다. 뭐 5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희망 섞인 뭐 분석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그 부분도 이제 최근에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어서 리뷰를 해봤는데. 예. 양그룹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건조하면서 그러니까 비가 많고 따뜻한 기후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는 모든 바이러스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여름이 되면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더운 국가에서 확산 속도가 약간 서늘하거나 겨울을 맞았던 국가보다는 조금 늦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게 신종 감염병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감염됐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 간 전파의 체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계속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는 그냥 증식을 하죠. 그러니까 계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제 거기 바이러스 사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사람 간 전파의 체인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게 어떻든 간에 뭐 계속 계절과 무관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절적 영향이 있어서 좀 전파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여름이더라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게 대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좀 암울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네요. 지금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더 문제는 만약에 여름이 돼서 속도가 느려져서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서 환자 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한 번 더 바이러스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전체가 걸린 것도 아니고 많은 숫자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바람에 많은 숫자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군중 면역이 형성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재유입돼서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살판난 상황이 돼버리면 한 번에 더 대유행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요새 감염내과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역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역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요. 알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우리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일단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했고 방역당국이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서포트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숙제가 더 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잘 유지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조기 진단, 조기 격리 외에는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별게 없거든요. 그냥 그 두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응원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교수님 응원하는 댓글 힘내시고 건강 꼭 챙기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한림대 이재갑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